감피 플레그레이. 이곳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있는 곳이며 화산 지형으로서 초화산이고 현재까지도 활동 중인 곳입니다. 이 화산의 대분화는 약 4만 년 전에 발생하였는데 이때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유럽을 완전히 뒤덮었고 기후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화산 폭발 지수는 7이었으며 그러한 대규모의 최종 분화는 1538년에 있었고 지금도 분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아마도 이 황량하고 잔해가 흩어져 있는 고원일 것입니다. 암석에서 불이 여러 곳에서 터지고 깊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유황 가스 구름이 동풍구에서 뱀처럼 솟아오릅니다. 요컨대 들판은 지옥 같았고 따라서 그곳에서 항상 온갖 종류의 이상한 이야기와 연관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중부 이탈리아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로마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 유보아의 정착민들에 의해 설립된 이탈리아 본토의 첫 번째 고대 그리스 식민지였고 기원전 550년경에 번성한 키미 쿠메이의 인근 마을에서 그녀의 이름을 따온 쿠메이안 11의 신화가 있습니다. 쿠메이안 11은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에 위치한 그리스 식민지였던 쿠메이에서 아폴로의 신탁을 관장하는 여사제였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11은 감피 플레그레이 동굴에 숨어있는 아말테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순결을 대가로 한 가지 소원을 베풀던 태양의 신 아폴로의 관심을 끌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러한 아말테아는 먼지 더미를 가리키며 그 더미의 각 입자에 대해 1년의 수명을 요청했지만 이런 오래된 이야기에서 보통 그렇듯이 그녀는 신들의 대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나중에서야 다음과 같이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바보처럼 나는 그 모든 세월이 나이 먹지 않는 젊음과 함께 와야 하는지 묻지 않았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녀는 늙어갔음에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버질은 그녀가 자신의 동굴 입구에 흩어져 있는 참나무의 나뭇잎을 끄적거리며 미래를 예언하는 모습을 그렸고 동굴 자체가 저승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감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11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잘 알려지고 흥미로운 것은 로마의 전설적인 7번째 왕이었던 루시우스 따르퀴니우스 수퍼르바스 일명 타퀸이라고 하는 자의 재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로마 신화의 마지막 왕이었고 적어도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실제로 기원전 6세기에 살았고 통치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빌은 로마의 미래를 결정하는 9권의 예언의 책을 가지고 타퀸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언서들을 너무나 엄청난 가격으로 왕에게 모두 구하라는 제안을 하자 그 왕은 즉시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언서를 가지고 타퀸의 궁전을 떠나서 자신의 예언서 중에서 처음 3권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전으로 돌아온 그녀는 또다시 타퀸에게 이제 남은 것은 6권이니 이 나머지 6권 모두를 처음 제시한 가격에 권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소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타퀸 왕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덜 오만하게 그녀를 대했지만 또다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 시빌은 자신의 남은 6권의 예언서 중에서 또다시 3권을 더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다시 왕에게 3번째로 돌아와서는 이제 총 9권 중 남아있는 3권의 예언서를 또다시 같은 가격에 사려고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는 그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로마는 원래 비싼 가격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예언서 3권을 구입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예언서는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역사가와 민속학자에게 흥미로웠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빌라인 책으로 알려진 3개의 그리스 두루마리가 다킴 왕의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실제로 보관되면서 철저히 보호되었던 좋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피터 신전 아래 근고에 있는 돌로 된 함에 매우 비밀스럽게 보관된 이 두루마리들은 위기의 순간에 꺼내어졌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가 아니라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들을 설명하는 매뉴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기원전 83년 사원이 전소될 때까지 잘 사용되었었고, 사람들은 같은 출처에서 왔을 수 있는 나머지 조각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세계의 모든 위대한 말들의 사절을 보내어 처음에는 거절하여 잃어버리고 말았던 예언을 다시 재조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재조립된 예언들은 다시 사용되었다가 405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파괴되었는데, 이 예언들은 블라비우스 스탈리초라는 강력한 장군에 의해 불에 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서의 존재는 확실히 로마가 쿠메이안 11의 전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그리스도 시대의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본은 실제로 감피 플레그레이 어딘가에 죽은 자의 신탁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인들이 지하세계의 입구가 고원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었음을 암시하는 진술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고학자들과 낭만적인 성향을 지닌 학자들이 때때로 11의 실제 집으로 여겨졌던 그녀의 동굴이나 터널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지하 저승세계인 하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엄한 지하 동굴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몇 개의 지점들이 수년에 걸쳐 시빌라 동굴인 안트로델라 시빌라로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탐색은 계속되었고, 남은 수색자들은 점차 티레니해 아래 플레그레이 평야가 사라지는 지점에 있는 나폴리만에 위치한 옛 로마 휴양지였던 바이아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2000년 전 바이아는 미네랄 치료와 매우 부도덕한 행실로 유명한 번창하던 온천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그림 같은 폐허가 모인 지역에 불과하지만 1950년대 그곳에서 이탈리아 고고학자 아마데오 마에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안트룸, 즉 동굴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포도밭에서 자라나는 울창한 덤불 아래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으며, 당시 발굴 인력들은 그것을 덮고 있던 15피트 두께의 흙과 덩굴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바이아의 동굴은 탐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오래되고 인공적이었던 터널은 그리스 신전일지도 모르는 유적 근처의 언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비좁은 입구로 인해 머리를 비집고 들어간 첫 번째 호기심 많은 탐험가들은 그 안쪽으로 불과 몇 피트를 뚫고 들어가다가 다시 서둘러 후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매우 불편할 만큼 뜨거운 연기로 덮인 것처럼 느껴지는 칠흑같이 검은 통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 미스터리만 남긴 채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1960년대 초 다시 그곳은 페랑 파제트라는 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파제트는 셜록 홈즈의 유명한 사파가였던 시드니 파젯의 조카였으며 금속 화학자로서 은퇴한 후에 나폴리만으로 와서는 발굴 작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영국 학교 학술지에서 그와 키스 존스라는 미국인 동료가 반년간 터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출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제트의 계획에 대한 학교의 승인과
그가 가지고 있던 이론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언제 그리고 어째서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은 결국 책의 형태로 등장했지만 거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실제 지하 세계로의 입구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죠. 파제트는 과거 로마 시인 버질이 묘사한 시빌의 동굴을 찾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집착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그곳의 열악한 오래된 동굴 내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와 존스는 좁은 입구를 통해 길을 나아가다가 높이가 약 1.8m, 너비가 53cm에 불과한 매우 비좁은 터널 안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 내부의 온도는 몹시 불편할 정도로 높았지만 그나마 겨우 견딜 수 있었고 그 두 남자는 아마도 2000년 동안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파제트와 존스는 나중에 가서 매우 정교한 터널 시스템으로 밝혀진 이곳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 둥글 터널 내부에는 좁은 통로에 이상하게 복잡한 터널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의 일부는 막혔거나 위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정확한 상태는 오직 그곳에 들어간 파제트만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널의 기이한 측면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이러한 독특한 동굴 속 터널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입구에서 약 125m 떨어진 곳에서 길이 갈라지면서 발생했지만 다시 약 100m 정도 더 가면 그곳 안에서 길이 다시 함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파제트는 이 길을 나누는 것이 한때 나무로 된 문으로 된 것이 가려져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곳은 더 낮은 단계로 가는 한 경로의 분기점이었으며 이곳의 문이 다시 열리면 아마도 환기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터널 복합단지에서 천장 높이에서 머물고 있던 뜨겁고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빨려나갔으며 표면에서 더 차가운 공기는 바닥을 따라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제트와 존스가 그 지하터널 비탈 깊숙이 들어가자 두 가지 퍼즐이 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터널 내부에 약 200m나 되는 훨씬 더 가파른 통로의 바닥에서 폭이 1.8m나 되는 지하의 작은 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지하 속의 하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하의 강 자체가 만지기만 해도 매우 뜨거울 정도였던 것이었죠. 그들이 그 작은 강을 건너서 먼 두 개 가파른 통로를 오르자 남자들은 그 다음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마치 내부 성소처럼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성소처럼 보였지만 이 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지하 속 터널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것은 아마 매우 힘들게 만들어졌을 것이 분명해 보였고 결코 사람들에게 발굴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터널 시스템의 또 다른 곳에서 추가적인 장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곳을 탐험하던 베젯의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약 20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흙이 지표면에서 바구니에 담겨 운반되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에는 아마도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해야만 했을 대략 1만 5천 명분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에 누군가가 한때 터널 시스템을 막았고 그들의 목적을 은폐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해 보이는 동굴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으며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누가 이곳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 터널 시스템은 그리스 신화의
지하 세계를 방문하는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지하 속에 작은 강이 흐르는 것은 전설적인 스틱스 강을 나타낸 것이며 죽은 자는 하데스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코라클이라고 불리는 작고 둥근 가벼운 보트가 방문객들을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하의 작은 강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숨겼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너 저편에서 사람들은 숨겨진 성소로 올라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만났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의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 중 하나는 바로 쿠메이안 11의 대역으로 가장한 여사제였을까요? 그렇다면 그녀에게 아마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언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복합단지를 잎의 동굴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을 연구한 견해에 따르면 이곳의 터널은 성직자가 후원자 또는 부유한 여행자들에게 그들이 지하세계로 여행하는 경험을 했다고 느끼도록 건설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화산에 의한 징기의 표류와 자연적으로 결합된 지하의 온도 상승이 그러한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만일 겁에 질거나 어리둥절하거나 심지어 마약에라도 취해 있었다면 제사장들의 권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들을 아마 설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다른 세상에 대한 경험의 연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 결과 놀라운 것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널 벽에 지어진 엄청난 수의 램프 틈새였던 것이죠. 그곳에는 총 550개 이상의 램프가 있었으며 그것들은 낮은 층에서 0.9m의 비율로 있었는데 그것들은 단순히 조명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에 대하여 주류 고고학자들은 터널이 유명한 바이아 위에 로마의 목욕탕에 단순히 따뜻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증거들과 길이 나누어져 있던 것 그리고 숨겨진 문은 아마도 그곳에 방문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거나 제사장들이나 시비를 만나기 위해 숨겨진 성소에 빠르게 접근할 용도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곳은 누가 보더라도 전체적인 체계상으로는 지하세계를 방문한다는 고대 신화와 매우 밀접하게 일치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버질의 이야기에서 영웅 에네아스는 지하로 여행하는 동안 스틱스 강을 한 번만 건너 다른 경로를 통해 저승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그 지하 터널 속 아래 언덕 뒤에서 막힌 터널이 더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복합 지하단지가 그러한 여행을 허용하도록 건설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추측하건대 버질도 바로 이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아마 바이아의 신비에 입문했을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의 건설의 날짜를 잡는 것이었는데 탐험가들은 터널 내부에서 건축업자의 신원을 가리키는 증거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한 틈새에서는 당시의 석공이 만들었을 수직 기둥에서 날짜로 읽을 수도 있는 일부 고대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낙서로 보이는 구절로 이곳 주변 사원단지의 일부가 형성된 시점이 후기 고대 시대인 기원전 55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나마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합단지가 거의 확실히 그리스 식민지 주민들 스스로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작업을 지시했는지 혹은 어째서 그랬는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면서 적어도 그 위대한 동굴 미스터리 중 하나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1965년 미 육군 데이비드 루이스 대령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그 지하 속 강물 아래로 뛰어들어 그 속에 극적으로 깊어진 터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이 어째서 따뜻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끓는 물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즉 그곳은 플래그레이언 들판의 화산에 의해서 과열된 수중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루이스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 작은 강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좁은 입구로 인하여 물에 잠긴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입구는 곧 손으로 절단되었으며 남자는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루이스는 그 뒷부분에서 지하 성수로 이어지는 터널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흙으로 막힌 채로 남아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탐험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탐험 결과와 많은 이론들이 서로 정확한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지만 터널 단지가 어떤 의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더 높아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아있는 중요한 질문은 이곳 지하 깊은 곳의 끓는 수로를 지하 저승세계를 둘러싼 전설적인 강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던 또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플레게통 강일지도 모릅니다. 플레게통 강은 불로 이루어진 강으로서 그 강을 지나는 동안 불에 의해 영혼이 정화되고 이렇게 정화된 영혼은 그 후에 스틱스 강을 거쳐 하데스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따라서 단테의 지옥불에 나오는 신화적인 불의 강은 죽은 자의 영혼을 끓여 정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이론들의 대부분 회의적이었지만 고대의 역사가들은 강력한 사제들이 정교한 속임수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 아마도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의 지질학적 보고서는 근처 암석의 균열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마치 가스를 표면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의식을 위한 목적으로서 선택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 멋진 동굴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목적과 함께 여전히 숨겨진 출구, 그리고 무엇보다 청동기 시대 말에 어떤 의도와 지식과 도구로서 이러한 고난이도의 작업을 했던 것일까 하는 점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이곳의 지 표면에는 강의 흔적이 없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근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곳 지하 통로의 길들은 잠겨져 있고 정갈들이 들끓고 있어서 이곳을 들어가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적절한 조사가 있을 때까지 터널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많은 미스터리 중에서 나폴림 안에 있는 이 멋진 동굴은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어떤 상상을 하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공유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